2020년 9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오랜 갈등 관계를 종식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협정은 국제사회는 물론 중동 지역의 많은 국가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 중동 정치 변화에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 협정을 둘러싸고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과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 중동 지역의 변화 속에서 아브라함 협정이 갖는 한계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오랜 은밀한 외교의 결실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아부다비에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사무소가 개소되었고 이 사무소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많은 정치인들이 아부다비를 방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은밀한 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도에는 데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미리 레게브 이스라엘 문화스포츠 장관이 아부다비를 각각 방문해서 고위 인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양국 간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협정이 성사될 수 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연루를 회피하는 기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군사적 연루를 회피하는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양국은 공동의 위협, 즉 이란이라든지 터키와 같은 영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공동 안보 협력을 도모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러한 영내 국가들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연루를 회피하면서 영내 국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맹국을 활용한 영내 패권 유지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의 또 다른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에는 팔레스타인 대의 문제가 약화되고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현실주의적인 국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하에서 관계 정상화가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랍에 있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 또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오랜 갈등에 피로도를 느끼게 되면서 아랍의 대의의 문제였던 팔레스타인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아랍의 많은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 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우선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치 조달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F-35와 같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한다든지 영내에 있어서 중견국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영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든지 이와 같이 각국이 아랍의 대의보다는 각각의 개별 국가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계 정상화가 가능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최근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양국 간의 협력의 속도가 이전에 관계 정상화했던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1979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었고 1994년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두 번째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겪었던 국가들 또한 난민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대립 구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최근에 아브라함 협정 이후로 경제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에너지 안보라든지 또한 사이버 안보라든지 안보 문제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주목받고 있는 협력의 일례로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유를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운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가 지중해의 엘리알트를 거쳐서 아슈켈론 항으로 이동하고 다시 아슈켈론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에너지 운송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 안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성사된다고 한다면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간의 에너지 안보 협력에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을 갖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각에서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가져다 줄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11일간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인해서 아랍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관계 정상화에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에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제러드 쿠셔너는 아브라함 협정을 추동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중동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해서 이 협정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는 세계의 거래와 연동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그의 가장 중요한 중동 외교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했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아브라함 협정보다는 이란에 대한 비핵화 협상과 같은 다른 이슈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중동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아브라함 협정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에 아브라함 협정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다른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평가도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협정이 한계점을 갖고 있다, 관계 정상화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랍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 정상화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또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를 정착화하기 위해서는 아랍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쉽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 협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정상의 흐름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전되고 중동의 영내 평화를 도출하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협정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대중동 외교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중동에서의 평화를 정착화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을 둘러싸고 중동의 정치적인 맥락과 한반도, 특히 한국의 대중동 외교의
문제와는 상당히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함의를 찾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협정이 영내의 평화를 기여한다고 본다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특히 한미 관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의 대중동 군사적인 외교, 또한 중동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연루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에 과연 중동에 파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반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동맹관계의 문제 때문에 한국은 중동 문제에 연루되어 왔고요. 파병할 수밖에 없었고, 2020년 예를 들어서 까셈 술레이마니가 살해되고 이란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아랍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의 일반적인 평화의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연루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한국의 대중동 외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중동 외교에 있어서 아브라함 협정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중동 외교라고 하는 것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측면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이스라엘 관계, 대아랍 관계를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랍의 친아랍 정책을 펼쳤을 때, 또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을 때 아랍과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한국이 걸프 산유국들과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정하게 이스라엘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79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순방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1.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당시 9월 달에 박동진 외무장관은 중동을 순방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12월 순방을 기획했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한국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한국 정부가 승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산유국과의 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를 순방하게 되는데, 당시 79년, 80년도에 보면은 한국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승인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78년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가 있던 그 당시 무렵에는 이와 같은 그 한국이 걸프 산유국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조가 이스라엘을 자극하면서 1978년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이 폐쇄를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친이스라엘, 친아랍 정책을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세계화됐고 국제정책의 맥락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70년대의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대아랍 정책, 대이스라엘 정책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골란고원과 서한지구에서 생산되는 이스라엘 제품에 대해서 FTA에 적용을 할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아랍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중동 외교가 이러한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에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은 이러한 한국의 대아랍 외교, 한국의 대이스라엘 외교에 있어서 국가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아랍, 대이스라엘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 이후로 양국 간에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협력이 진전되어 오고 있고 과거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비해서 정치적인 협력의 진일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한계점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진일보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동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추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